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스 만나보기 전에 네, 예.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청취율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잘 받아주시고 건스피의 뉴스 아이킥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2주 동안 방송 중에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다양한 선물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총 10분을 뽑아서 소고기 김치 왕만두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는 무료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유튜브로는 저희가 선물 발송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참여는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청취율 조사 선물은요. 안동진 PD가 담당하는 여성시대 양희은, 김일중입니다와 정영선 PD가 담당하는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에서 많은 도움 주셨고요. 네. 2주 동안 많은 의견 보내주시면 그중 최고의 의견을 뽑아서 그분께는 2시 만세에서 지원해준 75만 원 상당의 75kg이 아니고요. 네.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금요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만나볼까요? 예, 지금 이제 750님께서 응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항상 위안과 희망을 주는 권수표의 뉴스 아이킥. 그리고 그 속에 이거 제가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속에 임경빈 작가의 고급진 브리핑은 뭐입니다? 최고입니다. 네. 압도적 청취율 1위 오인재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갑자기 왜 사연을 소개하죠? 우리 PD가? 예.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 주신다. 예, 이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윤석열 씨가 재구속됐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이 예. 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때문에 지난 3월 8일에 석방이 됐었는데 석방이 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예. 새벽 2시 15분쯤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예. 결정을 내렸는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예. 윤석열 씨의 구속영장 발부를 알렸습니다. 어젯밤에 9시쯤까지 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졌으니까요. 뭐 거의 6시간 넘게, 물론 뭐 중간에 저녁 식사 시간이 잠깐 껴 있었습니다만 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대로 수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어제 오후 2시 22분쯤부터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뭐 특검팀에서는 윤석열 씨의 범행의 중대성 그리고 예. 구속의 필요성을 여러 방식으로 여러 근거를 들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구속영장 청구서 자체가 이제 66페이지 분량의 예. 굉장히 좀 긴 분량인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의견서를 이제 300여 페이지 정도를 따로 준비해서 예. 추가 증거 자료들도 이제 붙여가지고 이 심리에 응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팀에서 주장한 내용들 보니까 수사와 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면서 보이콧을 할 생각으로 수사 재판을 피해서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 예. 이런 점을 강조했고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범행 그리고 허위 공보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제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죠. 예. 허위 공보 범행 등은 그 자체로도 증거 인멸 행위다. 예. 그리고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변화를 고려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증언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 주장들이 이제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내란 특검이 또 강조한 걸 보면은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안 했다라는 게 그동안 이제 윤석열 씨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던 내용이고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역시 똑같이 이 주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발표할 때 1993년 8월인데 이때 금융실명제를 전격 발표할 때도 정례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대통령만 아는 채로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혹은 국무회의를 뭐 약식으로 하고도 그런 결정을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내란 특검 조사를 할 때도 이 내용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심판을 받을 때도 윤석열 씨 본인이 직접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2월 25일 탄핵 심판의 최종 진술에서 했던 얘기인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 재정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주장
대로라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안 할 수도 있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따로 만들 수 있다라는 본인의 그동안의 행태를 방어하기 위한 뭐 그런 목적의 주장이었던 건데 특검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어저께 곧바로 그 자리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뒤져서 그 당시에 1993년 8월에 국무회의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그걸 법원 현장에서 재생을 했습니다. 당연하지만 1993년 8월에 이 금융실명제 시행을 발표하기 전에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고요. 국민 의례를 거치는 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국무회의를 제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무회의를 했다라는 그 결재 기한 서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판부의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윤석열 씨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이런 거짓 주장을 해왔는데 김영삼 정부나 문민 정부에 대해서도 이제 못할 짓이었던 셈이고요. 어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영장 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력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할까요? 참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보면. 어제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씨가 했다는 주장들, 뭐 물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중계가 됐었던 영상들만 보더라도 윤석열 씨가 내놓는 발언들이 뭐 고도의 어떤 전략 전술적 판단에 따라서 논리 구조를 갖춰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들, 혹은 지어내는 거짓말, 이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견강부회로 갖다 붙이는 말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는 뭐 국민들도 많이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남세진 부장판사가 윤석열 씨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한 게 이제 크게 세 가지였는데 어쩌면 이제 혐의 입증 내지는 이제 구속 여부를 가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사실관계가 좀 잘 안 맞는 뭐 이런 그 근거를 좀 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아놨던 이른바 이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그리고 이제 문서 폐기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지시한 게 맞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씨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부속실에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 문건의 표지를 부속실에서 국방부 장관이 만들어야 되는 그 문건을 따로 뭐 만들 이유가 없는데 그 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가지고 왔길래 이 권한 없는 짓을 한 것이다. 그거는 애초에 강의구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부적절한 거고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을 했다. 나중에 그 문건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강의구 전 실장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나한테 보고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거는 이제 뭐 그 전에도 특검에 가서 이제 증언을 했다라는 내용하고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씨가 추가로 얘기한 게 뭐냐면 사전에 나한테 폐기할까요?라고 물어봤어도 부속실에서 권한도 없는데 왜 만들었냐? 그냥 폐기해라고 어차피 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자면 윤석열 씨는 애초에 그런 문서가 만들어지는지도 몰랐고 알았다면 폐기하라고 했을 거다라는 식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 사안과 관련이 없다. 그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자기 혼자 하고 혼자 폐기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특검에서 받아놓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증언하고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애초에 이제 강의구 전 실장의 이 이야기대로라자면 김주현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한테 대통령의 모든 어떤 행위는 행정행위는 헌법에 따르면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서 남아있냐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문건을 생산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폐기할 때도 이 보고를 하고 나서 폐기를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고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제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했다는 얘기는 이걸 승인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고 서명했다는 거를 말하게 되면 논리가 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러 좀 회피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남 부장판사가 질문했던 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한테 총기를 보여줘라 이런 식의 지시를 한 게 맞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둘 중에 하나죠. 그런 지시를 했다 하지 않았다. 총기 관련된 지시를 했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윤석열 씨의 발언 취지를 보니까
내가 했던 말이 좀 왜곡돼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스도 노도 아닌 얘기였는데 뭐라고 답을 했냐면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은 1인 1총을 다 들고 다니는데 국민을 지키는 경찰은 왜 총을 못 들고 다녀서 이렇게 다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얘기를 그 당시 이제 경호처 직원들하고 나눴다. 그러니까 경찰과 총기 관련된 얘기를 나눴다는 거고 뭐 동아일보 보도 같은 걸 보면 한 여경이 이제 총기를 미숙하게 다뤄서 이제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본인이 했다는 건데 그게 도대체 이 질문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주장은 이겁니다. 나는 그래서 경찰과 총기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왜곡해서 이게 밖으로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이 발언을 왜곡해가지고 특검에 증언을 했다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덧붙인 게 내가 그런 말 한 것처럼 돼서 굉장히 괴롭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김성훈 처장을 비롯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말을 왜곡해서 전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언들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윤석열 씨 주재로 1월 10일과 1월 11일 오찬이 열렸는데 그때 복수의 여러 명의 경호처 간부들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경호처 관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10일 오찬에서 윤석열 씨가 공수처 검사들 넘어오면 총으로 쏴버리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거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게 경호처 간부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11일 오찬 때는 윤석열 씨가 총은 경호관들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무서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총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고 경찰을 위협하거나 경찰을 폄하하는 뭐 이런 발언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기를 보여줘라라는 것도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경호처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한국일보 취재도 보면은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총 보여줘라고 지시한 게 아닐 수는 있지만 헬기가 오면 대공포로 위협하고 총이 없으면 칼을 써서라도 막으라는 취지로 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경찰에 대해서 무기를 통한 위협, 무기를 통한 압박 이런 거를 윤석열 씨가 주문한 걸로 볼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 여러 명한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냐. 이것도 역시 증거인멸 시도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권한이 없는 인물들이 접근을 해서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안 조치를 하라라고 한 게 왜곡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뭐 이 말이 그 답변의 전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답변만을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지시를 했다는 건지 정확하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권한이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서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권한이 없는 인물들은 누군지, 정보가 노출이 됐다면 그 노출된 정보는 뭔지, 그리고 보안 조치를 하라는 거는 그러면 삭제 외에 어떤 보안 조치가 가능한 건지 뭐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남재진 부장판사가 물어봤다는 그 지시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실무진들의 진술은 다릅니다. 지난해 12월 7일에 김성훈 전 차장한테 윤석열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서 비화폰이지 라고 말을 했고요. 김성훈 전 차장은 경호처 통신부서 실무진한테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면서 원격 로그아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원격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그 비화폰, 상대의 비화폰은 그냥 깡통폰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증거인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실제로 실무진들이 이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해서 보고서를 남기면서 이제 저항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씨의 이제 최후 진술이 한 40여 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본인은 좀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검에서 이제 비상계엄이 4.19 혁명이 일어났던 민주주의를 50년 후퇴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형 계엄이었다라는 얘기를 이번에도 반복을 했습니다. 참. 그 어떤 변명에서도요. 이 윤석열 씨의 변명은 정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보면 그냥 나오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이야기하기로도 변호인들이 이제 나중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얘기하기로도
즉흥 답변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별도로 이제 문건을 준비하지 않았다. 물론 뭐 본인이 해왔었던 얘기들을 여러 개를 변주를 해가지고 반복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즉흥적인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2년 반을 대통령으로서 이제 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지휘했다라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아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는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도 드는 최후 진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법정 진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늘 얘기했지만요. 이 윤석열 씨였던 말을 자세히 보면은 즉흥적이기도 하지만 논리적 완결성을 전혀 추구하지 않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앞에 던진 말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말을 뒤에 던지고 그거를 흡사 무슨 해명이 된 것처럼 얘기하고 정말 독특한 정신 세계를 가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검사 윤석열이 만나왔었던 그 수많은 피의자들이 검사 앞에서 판사 앞에서 비슷한 양태를 보였을 겁니다. 자, 이제 머그샷 찍고 서울구치소 세평 독방에 갇혔죠. 네, 곧바로 구속 절차를 거쳤습니다. 3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이 됐는데 뭐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런 경우들을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3.2평 규모의 10.57제곱미터 규모의 독방에 수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같은 경우는 한 2평 정도가 되는데 그보다는 좀 이제 큰 방이 이제 배정이 됐고요. 일단 구속되는 과정은 다른 구속 피의자들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이제 밟았는데 신분을 대조를 하고요. 윤석열 씨 맞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신분 대조를 하고 간이 신체 검사를 받고요. 이제 아직 그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미결 수용자복을 착용을 하고 수용 기록부를 작성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친 뒤에 이른바 수용 기록부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머그샷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1차 구속 기간 때 받았었던 의전을 제공받을 수가 없습니다. 1차 구속을 받았을 때는 구속됐을 때는 이제 구치소 안에서도 대통령 경호처의 간접 경호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뭐 교정 당국에 그대로 신병 인도가 됐기 때문에 뭐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이 구속 감치가 되고요. 그리고 구속 상태에서 내란 재판을 참석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텐데 첫 번째 구속 때는 헤어스타일링을 받고 참석한 게 좀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법무부에서 뭐 일종의 좀 선처를 좀 봐준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전 정권의 법무부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이 본인이 헤어스타일을 알아서 정리를 하고 재판에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내란 재판에 또 안 나왔어요. 근데. 네, 오늘 진행된 첫 번째 구속 첫 번째 공판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면서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들하고 이게 조율이 잘 안 됐는지 재판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유 관련해 가지고 직위원 재판장하고 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씨 본인은 건강상 이유라고 적었는데 변호인들 쪽에서는 영장이 새벽 2시 넘어서 발부가 됐기 때문에 뭐 교도관들한테 통지가 되지 않고 법정 소환을 위한 절차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구속이 되는 바람에 준비를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위원 재판장이 아니 서류에는 건강상 이유라고만 돼 있는데 그 왜 답변이 다르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변호인이 서류를 보여달라. 자기들도 모르는 듯한 뭐 그런 어떤 태도를 보여서 촌극이 빚어지긴 했고요. 어쨌든 검사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좀 촉구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구인 영장을 발부를 해서 구인을 해달라 뭐 이런 이제 항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병 특검 얘기 간단히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병 특검이 오늘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병 특검 팀이 출범하고 나서 첫 번째 강제 수사인데요. 국방부 그리고 국가안보실 사무실을 비롯해서 이종섭 전 장관의 사무실과 집, 이시원 전 비서관의 사무실과 집,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그리고 이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등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수사가 궤도에 오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민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